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월요일의 고정 코너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 없는 종창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과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종대 편집장 안녕하시오. 이렇게 인사 안 하나요? 아니, 나 이제 좀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고. 대륙에 물을 먹고 오더니 벌써 다른데 벌써. 아니, 이제 국제 기준과 우리 보편적인 일반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나만 또 국내에서 까불면 안 돼요. 네,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전화로라도 연결해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빡빡하셨죠, 일정이? 중국 일정도 바쁜데 내가 국내 신경 쓰게 생겼어. 내가 지금. 김종희 편집장이 국내 신경 안 쓰니까 국내에서 김종희 편집장 빈자리에 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김종대 편집장 팬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국내 상황이었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삐져서 들어 누웠잖아. 삐졌어. 나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몸져 누우셔가지고 러브레터를 그 몸져 누운 분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답게 좀 말랑말랑하게 보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냥 카랑카랑하게 다잡듯이 해버려가지고. 아이고 저런. 아이고. 하여간 그 박근혜 대통령 들어 누우면 대책이 없어. 이건 무조건 지는 거요. 네. 또 실제 졌고. 그러게요. 네. 졌네요. 네. 대책이 없네요. 김종대 편집장이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러브레터를 보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온기를 회복하게 자리에 일어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페이는 그거였었네. 김종대 편집장은 있네. 페이는 그거네. 삐져서 들어놓는데 어떻게 이겨? 편집장님이 계셨으면은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러브레터 안 드는데요. 보내서 그런 거야. 네, 오늘 러브레터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고요. 저희가 오늘 4월 30일입니다. 저희가 사전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저희가 녹음실에서 나와서 이곳 서울 종로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건너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일단은 경비가 삼엄합니다. 서울 땅에서 일본 대사관 경비 이렇게 삼엄하게 해주니까 일본 사람들 참 좋겠네요. 네. 뭐 보니까 여전히 1인 시위 하시는 분도 보이고요. 강아지도 네. 데리고 오셨네. 1인 시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라면은 개소리가 되잖아. 저건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 괜찮습니다.
걔도 동참하는 일본 네. 규탄 시위. 근데 걔가 딱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안중근 의사 현수막 안중근 의사의 이 초상화와 안중근 의사의 주장이 담겨져 있는 그 현수막 앞에 걔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중근 의사의 그 영혼을 걔의 몸이지만은 존경한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내가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걔가 좀 그런 것 같았어. 아주 잘 생겼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좀 경비가 좀 더 삼엄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 좀 드네요. 아베가 간밤에 미국에 가서 사고 쳤잖아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아베 참 교활함과 영악함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절묘하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사과의 말이 없으면서 대신에 미국 가가지고는 미국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속되게 말해서 빨아주는 그런 또 연설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일본 대사관 앞이 조용하네요. 아까 보니까 뭐 학생들도 와서 피켓 시위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이 참 정말 말도 안 되게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없고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대한 그런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미국 사람들한테만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주한 일본 대사관 앞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종창 토크를 진행하겠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설 내용부터 해서 저희가 미일 신미럴 관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외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는데요. 그 전에 김창수의 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수의 눈입니다. 오늘 4월 30일 우리가 지금 사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 결과로 모든 지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월요일이 되면은 결과까지도 상세하게 분석돼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정년의 참패입니다. 새누리당의 완승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염려를 하는 거는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세월호가 잊혀지고 또 고 성완종 회장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던 이 상황이 덮여버리지 않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완종 씨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는 미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화가인 로스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로스코전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청소년들도 다녀왔더군요. 그리고 로스코전에서 우리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로스코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상 표현주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청소년들도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울림이 있었다고 표현들을 많이 했더군요. 삶과 죽음이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소감을 적은 글귀를 보았습니다. 노스코는 그 그림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그린 그림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생명과 삶의 에너지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노스코가 그린 온통 빨간 그림에서 청소년들도 삶과 죽음의 기운과 의미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출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거라고 노스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완종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각오했을 때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런 방식의 죽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 성완종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되새겨 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이에나들로부터 물어뜯길 대로 뜯겼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도 우리 사회의 부패 사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 더 이상 이 사회에 부패 구조가 온전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른바 여러 명의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은 벌써부터 성완종 씨가 보복성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씨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했던 그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그가 아마 그 일생에 있어서의 가장 고귀한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남겼는데 선거 결과 그 성완종 씨의 뜻마저도 지금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상류층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완종 씨의 뜻마저도 왜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창수의 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물타기 물귀신 작전 뭐 무차별적으로 내질렀는데 그게 아베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 물타기 물귀신, 네. 유체 이탈, 아니면 꼬리 자르기 회피하기. 네. 아마 장소영이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어째 노는 게 비슷비슷해.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비슷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김종인 편집장 없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베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랬는데 아베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을 보면은 완벽합니다. 물타기, 유체 이탈 합법, 뭐 이거는 거의 한국하고 일본하고 쌍벽을 이룬다고 해야 될까요? 쌍벽을 이뤄요. 그런데 왜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난 그것도 이상해. 똑같은데.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게 아닐까요? 원래 사람은 네. 자기를 제일 닮은 사람을 싫어하는 법이에요. 자석도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칩니다. 극이 달라야 붙어요. 네. 네. 자석. 자석 얘기. 근데 적절한 비유인 이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극과도 다 안 네. 맞죠. 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왜 아베하고 이렇게 안 맞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국내 정치 기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것이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이번에 미국 연설에서도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베 총리의 외조부가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기시 노부스케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기시 노부스케는 사실상 만주국을 설계한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기시 노부스케가 설계한 만주국에 가가지고 만주 공관학교 나와가지고 일본군 중위로 만주를 누비고 다녔겠죠.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5.16 그 쿠데타 세력들과 기시 노부스케의 세력들 간에 끈끈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이 아베를 공격을 하면서 그런 반일 민족주의적인 감정들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 아베의 그러니까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이렇게 해서 한일 간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세팅이 되는 것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를 아마 최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아베 연설로 잠깐 돌아가 보면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의회 상원 합동 연설에서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분명한 뭐 반성이 없었어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인데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아시아 국가에 고통을 줬다. 이 뭐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뒤덮은 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일본이 한국과 뭐 중국 그리고 대만 성장에 기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참 기가 차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비슷하다. 매우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걸 예상 못했을까? 그건 아니죠. 예, 뭐 어차피 이제 아베 어떤 수정주의적인 역사관 또 과거 부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미국이 이 길을 살려주니까 그 깔아놓은 멍석에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고 또 역사에 대해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예상 못했던 얘기는 전혀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열차가 궤도 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고 이 방향대로 계속 갈 겁니다.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출발을 해놨으니 이제 기가 살아서 돌아오면 별하별 말 다 할 건데 아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우익 세력이라든가 어떤 일본의 어떤 신흥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뭐 마치 제때 만난 물고기들처럼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오도방정 다 뜹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니까 이제. 아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교활하고 아주 영악합니다. 그리고 아베는 이 군국주의자입니다. 극우주의자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저 군국주의자 싫어하고 극우주의자 싫어하고 교활한 사람 싫어하고 영악한 사람 싫어합니다. 딱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베는. 근데 한 가지 내가 굉장히 싫어하지만은 아베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 전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올해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지 않습니까? 70년간 일본이 2차 대전 전분 국가가 되었던 것에서부터 일본이 이제는 자유롭게 해외에 군대를 보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베식의 왜곡된 국가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엉터리고 잘못됐고 주변국들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들 수 있고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하고 또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보궐선거 전날 그때 또 대독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독 사과도 아니죠. 그렇지. 유감 대독 유감을 대독 유감 표명. 그것도 저기 아베와 똑같아요. 대독 유감 표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편찮으시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만찬에 알리시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수완이 아베하고 좀 유사하지만 비전은 좀 스케일은 다른 것 같아요. 아베 스케일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좀 스케일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스킬은 비슷한데 스케일이 다르다. 이 놀라운 순발력. 맞아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도자한테 요구하는 거는 스킬 플러스 스케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스킬은 경제에 올랐어요. 내가 보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손색이 없어요. 네. 사실은 도덕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이번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유능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유능함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스킬은 결과로 나타났어요. 네. 반면에 야당은 뚜렷한 도덕적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걸 주장도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스킬은 없었어요. 아. 거기에다가 그 어떤 전략적인 또 여기에 스트레티지가 나와야 돼. 전략이라고 하는 거지. 어려운 그러니까 단어들이요. 발음은 근데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3S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죠. 네. 첫째 지도자가 우선 첫 번째는 스케일, 두 번째는 스트레티지, 세 번째는 스킬 이건데 야당은 3S가 없었어요. 3S는 유태인이 하던 전법인데. 아 그래? 네, 스크린, 뭐 스포츠, 섹스 그래가지고 유태인 3S 정책인데. 네. 그건 이제 독재자의 통치 전략, 그건 스킬입니다. 스킬. 그런데 이번에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게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선거에서 어떤 거 졌다는 거를 결과로서 이제 보는 오늘 아침에 이제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도덕적 명분만 갖고는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어떤 정치력 또는 정치의 역량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스케일과 스킬과 스트래티지가 다 융합돼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좀 야당이 무능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장윤선의 팟짱. 아니 우리 김종희 편집장님은
보궐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서울이 없었는데 근데 서울 사람을 엄청 잘하시네. 야. 아니 그런데 이제 스케일을 넓혔잖아 내가 외국에 가서. 스케일을 넓히니까 스킬도 늘어나 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원래 내가 그동안 실력 발휘를 조금만 한 거고. 원래 또 우리 국방정보가니까 우리 스트래티지 이거는 또 평소에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그거야 스케일에다가 스킬까지 갖춰버려가지고 이게 또 가만 있어봐. 이거 내가 국회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여기서 썼기엔 좀 아깝잖아. 그러면은. 그래. 시청자분들이 확 밀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베가 이번 연설에서 얼마나 그 악랄한 일국의 지도자한테 내가 악랄하다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교활한 써요, 괜찮아. 쓸까요? 예. 예. 교활하겠냐면 그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이 전에 그 대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2차 대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시진핑 만나가지고도 반동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설하기 전에 워싱턴 DC에 보면은 2차 대전 참전 용사들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그 사람들의 영혼 이런 것들에 대한 무한한 어떤 추모를 한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속도에 말해서 2차 대전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전쟁 범죄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빨아줍니다. 아주 납작업 들였구만. 그래서 납작업 들었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 2차 대전은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중일 전쟁을 한 거고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타 국가들을 또 침략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동남아, 필리핀, 동남아 필리핀 뭐 그리고 한국은 식민지 지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일본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전쟁을 일으킨 것.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죠. 근데 그건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 침략한 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침략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침략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식민지 지배한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죄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는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은 2차 대전, 그다음에 식민지 지배, 그다음에 침략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는 샥 빼먹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죄는 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큰 전쟁 범죄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는 종군 위안부 문제지 않습니까? 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또 얼마나 교활하게 빠져나가냐면은 이거를 인신매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라면은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처럼 들려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국가기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는 그냥 민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신매매이고 그런데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자신이 슬픔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유체이터 합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신매매라는 거는 이와 같은 인신매매는 전쟁 동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전쟁 중간에 이런 인신매매 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슬픔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이 강제로 개입한 전쟁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쟁 기간 동안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고 바로 이 대목이 또 물타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뭐 사과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또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베가 물타기했고 그리고 또 유체이탈 합법을 쓰고 있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대국한테 중국이나 미국한테는 바짝 엎드리고 아시아 국가들과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사죄나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물타기하고 있고 유체이탈 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베가 이 방송에서 쓰기 어려운 그러나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또 더 쓰기 어려운 그런데 그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베 참 악랄하다. 예. 자 이게 그 외할아버지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일본의 기본 어떤 그 국가 전략은 타라 입구 즉 아시아로부터 탈피하되 구주로 들어가는 타라 입구 정책이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먼저 그 개화를 해서 그랬죠. 서양 세력에 개방을 해서 그 힘에 편승해가지고 네. 같은 아시아의 힘없는 국가들에 대한 침략적 사상으로 귀결이 된 것이 바로 네. 타라 입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나중에 대동아 공영권으로 또 발전을 네. 합니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으로 발전을 하다가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자급자족 체제로서의 대공영권 전략을 초월하는 네. 본격적인 침략으로 가기 시작한 게 1937년에 만주사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그 저기 중국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어떤 침략이 가해지고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이제 진주만에 네. 미군 해군 기지를 공습해버리는 그랬죠. 이런 침략 사상으로 더욱더 이제 치닫게 되는 네. 어떤 광기와 같은 전쟁 사상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 가서 납작 엎드리고 아시아 국가들한테 생까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21세기판 타라 입구 정책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수정주의가 아니라 원래 일본의 정통 사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미국이 가는 어느 곳이라도 일본 자위대가 갈 수 있게 된 셈인데 이 의미도 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난번에 김정일 편집장이 없을 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한미 SC전이 끝나고 나서 김정일 편집장이 매번 이야기했던 한국군이 이제는 지구 방위대로 됐다 이건데 이제 일본의 자위대도 지구 방위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그 가이드라인 방위협력 지침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김종대 편집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대동아 공영권 문제를 조금 아베 연설과 관련해 가지고 연결시켜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박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베가 이번에 연설을 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일본이 전후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했다 이런 식의 이런 뻔뻔한 의미 어디 있습니까? 철면피죠 이 정도면은. 근데 이거는 마치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시키고 그래서 한국을 발전시켰다는 국내 뉴라이트 계열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하지 않습니까? 식민지 시대가 결국은 이거라 경제 발전을 가져와고 근대화를 했다. 근데 지금 아베 이야기는 식민지 근대화론보다 한 발을 짜고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해가지고 한국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이후에 전쟁을 하고 나서도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여를 해가지고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는데 일본이 투자를 하고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판 대동아 공영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지금 연설하고 아베 연설을 중국에 있느니라고 듣지도 않았던 김종대 편집장은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같이 아베 연설을 대동아 공영권하고 연결시키는지 제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나 아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 1936년이었어요. 이시하라 간지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의 국책 국방 대강이라는 문서를 씁니다. 이시하라 간지는 독일에 유학해서 어떤 국가의 대전략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제 첫 번째 줄이 뭐냐? 제 1번 1조항의 첫 번째 줄이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다. 아시아를 지도하는 나라다 이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지도자로서 아시아를 대표하고 우리가 이끄는 국가로서 남의 나라에 대한 주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동아 공영이라는 사상이 나왔는데 사실은 치밀하게 연구된 건고 나름 일본의 팽창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법 체계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37년 이후로는 그 대동아 공영권 구상이라는 것의 기본 목적이 뭐냐?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미국과의 충돌에 대비해서 힘을 비축하고 아시아의 자급자족 체제를 일본 주도로 만들자. 이게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그런데 문민 통제에 실패해서 만주군이 관동군하고 해서 저 중일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대동아 공영권 구상이 너무 빨리 침략으로 이렇게 급전되는 바람에 사실 유지를 못하고 일본이 파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베의 사상적 맥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저는 그 이시하라 간지가 썼던 그 국가 국방 대강에 나와 있는 그 문서하고 거의 동일한 맥락의 연설이 이번에 나왔다. 결국은 그건 뭐냐? 이제는 미국이 인정하는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베가 어떤 그 자기의 정신적인 유전자에 깊이 내장시켜오고 숨겨왔던 사상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중심이에요. 단지 그것에 대한 표현을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게 약간 변형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나오는 거죠. 심각하네요. 예, 그 아베가 아베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요시다 쇼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시다 쇼인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근대 국가를 설계한 일본 근대화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뭐 많이 존경한다고 합니다. 근데 19세기 사람인데요. 실제로 이제 일본이 요시다 쇼인 사상에 따르면은 일본의 국가 발전 모델로서 만주로 쳐들어가고 한반도 쳐들어가고 아시아 지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요시다 쇼인이 일본의 발전 모델로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제 제창하는데요. 요시다 쇼인의 그 제자 그룹들이 그 이후에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사람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근데 아베가 거침없이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요시다 쇼인의 대동아 공영권 그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아시아에 대한 팽창, 군국주의화, 침략인데 이런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교묘하게 미화시켜가지고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베의 이 발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심각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것들을 설계한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전후패전 국가에서부터 보통 국가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설계한 사람이 바로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이죠. 기시노부스케. 그리고 이번 연설에서 아베는 1957년에 기시노부스케가 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뭐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굳건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을 기시노부스케가 추구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연설입니다. 근데 아베는 그걸 인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결국 아베의 사상은 뭡니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이번에 미국 상하원 합동 그 연설에서 하는 아베 연설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바로 150년 전부터 일본이 추구해왔던 동아시아에 대한 침탈을 통해서 일본의 팽창적 욕구를 실현시켜 나가자는 것인데 아베는 바로 그런 사상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상의 근저에는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사상이 뭐냐면 아니 국가가 국력이 커지면은 하나의 강대국 제국을 지향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 면죄부가 깔려 있어요. 사실 이런 점들은 요즘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무가 크면 그늘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상이란 말이죠. 나무는 자연스럽게 크는 거 이걸 선악의 눈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걸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 과거로 보지 말아달라.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의 일본의 어떤 제국의 부활이라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무런 규제 없이 아무런 견제 없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자기들의 어떤 생존의 경로라고 보고 있다는 이게 우리한테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이건 내가 청취자분들한테 왜 이게 위험스러운가를 지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70년간 패전국으로서 참고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요된 평화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핵무기로 얻어맞아도 아프다는 척도 못하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강요된 평화는 이제 누릴 필요가 없고 또 못 참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는 일본이 어떤 군사적인 주권 위에서 하나의 어떤 아시아의 어떤 정치, 경제, 심지어는 군사까지도 주도할 수 있는 중심 국가가 되겠다 이 얘기인데 네.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듣기 좋은 얘기거든. 네. 왜냐? 우리가 지갑이 텅텅 비었는데 일본이 대신해 주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초래할 지정학적 변동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한 예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요즘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아무리 미국이 군사 원조를 해주고 군사 교류 강화해도 객관적 위협이 안 됩니다.
중국은 이런 나라들에게 위협 안 느껴요. 예, 해봤자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이에요.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어느 정도의 어떤 군사적인 서포트가 된다면은 이건 객관적 위협이 됩니다. 네. 어떻게 동남아 국가들하고 같습니까? 이거는 경우가 달라요. 우선 우리가 과거사를 빼놓고 역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객관적인 실제만 보더라도 일본은 세계 최대 플루토늄 보유국, 언제든 핵무장을 하면은 가장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네. 군사력이 급팽창하고 있고, 지금은 그 군사력이 대단히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유용하다고 해서 오히려 앞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초래하는 지정학적인 변동은 동아시아의 인도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카 해협으로 내려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미국하고 협력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네. 이거는 하나의 위협의 어떤 그 정도가 다르고, 여기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변경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전후 70년간 아시아가 이만치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서 어떤 동남아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끼리 어느 평화를 누려온 비결은 큰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세력 균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네. 그런데 이 세력 균형에 변경이 생긴다는 건 뭐냐? 불안해진다는 뜻이고, 그 불안해진다는 뜻은 국가의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얘기고, 네. 그럼으로써 이 지정학적인 어떤 변동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떠오르는 중국도 불편해.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고삐가 풀린 일본도 불편해. 거기에다가 강대국의 숨소리는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네. 대통령이 청와대 처박혀가지고 링게루나 맞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딴 나라 정상들은 막 그 외교 전쟁을 하고 네. 있는데 아유. 툭하면 삐져가지고 들어 누워버리는 대통령에 저기 뭐냐 삼청동에서 일도 안 하는 총리가 있고, 이런 어떤 그 공백에서 우리만 왕따당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가이드라인이란 게 뭐야 도대체가 이게 저기 뭐냐 이 지정학적인 변동을 불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장윤선의 팟짱. 아베가 이번에 연설하는 것도 보면은 제가 계속 아베 그 영악함과 교활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군사적으로 지금 이른바 이제 보통 국가라는 미명하에 또 평화주의라는 미명하에 대외적 팽창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묘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베가 참 AV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AV 미국 사람들 AV 좋아. 미국 사람들은 그 AV가 아니라 표정이 표정이 밝아지네요. 근데 그 이제 미국 사람 이 발음을 이렇게 앞에 A로 시작하는 거를 우리처럼 R로 안 읽고 되게 이제 A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베라고 안 읽고 사람들이 이제 에이브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저도 제 이름을 그냥 에로베오라고 그래. 쉽게. 그래 좋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창수인데 창수라고 하면 챙수 그렇게 말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에이브가 뭐냐면 에이브람 링컨의 약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묘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랑 아베 총리랑 같이 링컨 기념관 앞에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단둘이 이른바 전문 용어로 투샷이라고 하잖아요. 둘이만 딱 지나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거죠. 그걸 보도자료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이름이 아베가 영어로 에이브라고 발음된다는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베 연습 다 활용하네. 그런데 그것을 먹혀? 아니 먹히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사진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설을 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연설을 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 연설에서 내 이름은 에이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은 에이브가 아닙니다. 그렇게 딱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에이브람 링컨의 약칭인 에이브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교묘하게 해나가는데 그 교묘함의 이면에는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군사적 팽창주의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아베가 일기 아베 때 예전에 2000 몇 년도였나요? 그때 총리 하다가 그렇게 대외적 팽창주의, 공격주의적인 노선을 취하다가 거꾸로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거꾸로지지 않아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데요. 화장을 좀 했다. 화장을 뭐 기가 화장을 막히게 하고 잘했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 우리 박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네. 그 스킬이 좀 뛰어나요. 굉장히 스킬이 뛰어난데 그래서 이제 아베가 그 은폐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미일 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미일 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자위대가 이제는 전 세계로 미군을 따라서 전 세계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합법화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화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의 미국의 지원의 역할로서 전 세계에 나간다는 것을 포장하고 화장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화장을 지워버리고 민낯을 드러내거나 포장지를 뜯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가이드라인을 또 아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은폐시키기 위해서 아베가 지금 이런 별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쇼, 화장, 똥폼. 다 잡고 있고. 네. 하여간 저기 뭐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온갖 원맨쇼 다 해가면서 이토 히로부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대단하네. 대단한 사람을 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침략의 주범인 거죠. 그러니까 아베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일본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지만은 우리는 명백하게 아베 대팽창의 대상이 우리가 된다는 것들 잊지 말아야 되고 아베가 저렇게 영악하고 교활하게 움직일 때 우리는 더 영악하고 더 단호하고 더 명백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의 외교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창수양이 단호하고 교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왠지 안 어울린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교활할 수가 없는 양반이거든 이 양반이. 그러니까 교활하다기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그런데 그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발등의 불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한미 연합 방위 체제, 즉 한미 동맹을 생존 전략으로 국가가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존재는 우리한테 완전히 180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과거의 한미 동맹의 유용성의 하나였다고 친다면은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기제였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20세기에 그 미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했을 때 그 유용성 중에 하나는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기제로서 미군이 작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걸 키신저는 병뚜깨라 그랬어요. 탄산수 음료가 있는데 부글부글 끓어. 그러는데 그 에너지가 병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게 막는 병 뚜껑 같은 이런 존재가 바로 미군이라 그랬어요. 아시아에 네. 주둔하는 미군. 이걸로 미군이 공공재처럼 지역의 안정을 담당해 주니까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할 수 있었다. 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즉 일본이란 나라가 너무 불편하지 않게 미군의 긍정적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한미동맹, 지금이 우리가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는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 동맹의 유용성은 사라진 거예요. 즉 우리가 그 미국으로부터 받는 안보의 공공재라는 건 이웃나라 일본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어떤 전쟁 억제를 발휘했다. 이 네, 점이었다고 네. 한다면 지금은 뭡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러게요. 이제 일본을 부추기는 세력이 미군이 됐지 않습니까? 일본이 데리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 한미 동맹에 있어 매우 유용한 한 측면이 사라진 게 네. 그게 바로 한미일 안보 협력,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에 이런 어떤 새로운 흐름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보수 세력들이 이제 미국 없으면 죽는 걸로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미군이 한 명만 빠져나가도 애간장이 녹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고 더 안보가 종속되면 될수록 일본의 재무장, 일본의 어떤 아베 같은 똥폼 잡는 거에 대해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현실이 곧 옵니다. 이런 어떤 현실이 곧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에는 매우 법적으로 취약해요. 우리가 정전협정 당사국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휴전협정 서명했습니까? 우리가 전시작전권 있습니까? 없죠.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주권적인 그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 남의 나라 침략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기죽고 남의 나라 침략해서 응징을 받아 핵무기까지 2방이나 얻어맞은 일본이 네. 기가 살아서 오히려 주권을 더 행사해버리게 된다면 예. 이것이 한미동맹에 우리한테 강요되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정학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중국까지 포함한 북한까지 포함한 4국지, 5국지가 있을 때 게임의 룰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계속 하셨지만 뭐 일본과 미국의 신밀원 시대, 뭐 미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야욕이 드러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우리 정부의 무능력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일이 없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가 잘 못했다고 보세요? 우리 윤병세 외교장관께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지난 4월 총괄 우리가 팟캐스트 팟짱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러브콜을 받는 거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병세 장관. 그렇죠. 그리고 또 윤병세 장관은 우리는 고래를 흔드는 새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래를 흔드는 새우입니까? 등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축복이 아니라 지금 재앙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이 어떻게- 들어눕지 등 터져가지고 목이 사실은 등이 아니라 목이 터졌더라고. 인두염이라며. 그건 목이 터진 거예요. 사실은 난 잘하는 걸지도 몰라.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강대공 니들끼리 잘해. 난 병원 가서 들어 누울 거야. 이것도 어찌 보면은 전략일 수도 이거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병법 36개에도 없는 신전략이에요. 신전략, 들어놓는 전략. 그렇지. 그러니까 신전략인데. 배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러니까 배도 아프대. 지난번에 제가 열도 난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남미 간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병법 36개 중에서 마지막 36개가 주랭랑이다. 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튀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눕는 것. 그러니까 이건 병법 36개에도 없는 신전략이 분명해요. 성완종식 전략이야. 이거는, 그, 여차하면 나 가버릴 거야. 저기 나는 내 몸을 갖고 도박하겠어. 이런 식의 이거는 그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여성 특유의 그 아주 그 기기묘묘한 이런 스킬이다 이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거는 잘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나라는 중국, 그다음에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멀리 지내고 있는 나라. 북한하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멀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도 지금 가깝지만 먼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들 사이에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서 미국하고는 동맹이고 일본하고는 지금 가깝지만 먼 나라인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우리가 경제협력관계로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중국하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하고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는 실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떤 고래를 흔드는 새우가 아닌 게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못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느냐? 네. 그렇게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제시를 해주세요. 근데 그 해법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김종인 편집장이랑 같이 저기 어딥니까 덕수궁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틈만 나면은 이 자리에서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돌고래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라는 그 고래 사이를 유유자적하게 헤엄치는 돌고래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북관계라는 몸통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한중관계라는 것을 우리의 왼날개로 하고, 한미동맹을 우리의 오른날개로 해가지고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외교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균형외교를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균형외교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주제 파악을 해라. 어떻게 감히 형님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균형을 잡겠다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얘기했죠. 하는데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특징은 말만 하는 거. 어떻게는 빠져있다는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균형 외교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형이 이제 주변국으로 의심을 많이 자아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느낀 것은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지금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어. 심지어 어떤 직장에서 한국인이 실수를 했는데 한국인이란 이유로 안 잘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이명박 정부 때 실추됐던 그 한중 관계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한류 열풍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된 건 아니에요. 뭐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이 60만 권 팔린 것도 있고 베이징대에서 연설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한국에 많은 기대를 보여줬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중국이 강해지는 거에 아시아 국가들이 다 불편해합니다. 일본, 뭐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다 불편해합니다. 근데 중국이 그 이런 커지는 것에 대해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심지어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조차도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동맹국조차도 저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한국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반도에 위치한 교량 국가로서 나름대로 체면을 살려주고 수용해 왔던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보수 정권 시대 한미 동맹이 멀어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시간이에요. 네. 왜 마지막 남은 시간이냐? 우선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는 몹시 서운해합니다. 아 현지 분위기가 그런가요? 이게 난 한국에서나 사드 얘기 이제 네. 지겹게 하고 이제 그만 듣겠지 하고 왔더니 중국 애들이 더 많이 말을 해. 만나는 놈마다 얘기해. 그러니까 그 중국 애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의 그냥 일반인들, 학생들, 한국 유학생들 이렇게 자, 구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 한국 유학생 중국 정부 관리가 다 사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에서 한국만 치면 유명해. 똑같아. 그것도 한류인가요? 한류? 이것도 한류야. 그런데 보니까 서운해하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 생각고 갸오디다오 문제로 네. 중일 간에 한 3년 전에 아주 그 예, 고강도 예. 위기로 갔을 때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에 마쿠 접촉이 있었어요. 그 뒤로 3년간 그 지역이 최근에 올수록 조용해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는 예. 물리적 충돌 이런 거 없어요. 없죠. 예. 그럼 마쿠 접촉을 했대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 양해상 그 몇 가지 양보 조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는 갸오디다오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일본을 또 주저앉힌 건 미국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드 문제를 보면서 그동안에 마쿠 접촉으로 해왔던 데 대한 뒤통수를 맞았다. 요게 중국이 화가 난 거예요. 시진핑이. 예. 그래가지고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일본 안에 가 있던 불똥이 한국으로 튄 거예요. 정작 그쪽에는 그래요? 예. 조용해졌는데 자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이 필리핀하고 확대 안보 협정을 맺고 지금 필리핀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합니다. CCTV에서는 하루 종일 이것만 틀어. 얼마 중국 전까지 현지에서요? 사드가 그랬어. 예.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중국의 국방비가 앞으로 3년간 거의 배가 늡니다. 배가. 이제 이 무너진 세력 균형을 힘으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이젠 아주 뭐 단단하게만 예. 먹었어요. 단단하게. 중국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유용한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한 것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군사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은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많이 이야기된 겁니다.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은 항해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강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중국을 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중국이 항해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력을 늘려가지고 강압적으로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관철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미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본의 자위대의 해외 팽창을 또 보장해준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그렇다면 뭡니까? 군비 경쟁이 악순환인 거예요. 동북아시아가 중국은 반대로 이제 미국의 뭐 사드 배치라든가 미국의 군사 전략, 동아시아에 전진 배치되는 이른바 그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따라 가지고 동아시아에 전진 배치된 미국의 병력을 이유로 해가지고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킨 것에 대해서는 미일은 합동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미일 신 가이드라인을 바꾸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아니고 네. 그것이 하나의 그 세력 균형의 균열. 균열. 그러니까 붕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던 그 전략적 안정의 기조가 붕괴되는 방향으로의 군비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 언제 이게 남북 관계로 불똥이 튈지 모릅니다. 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 세력 균형이 불안해진다고 하는 점들은 말입니다. 그 어디선가 분쟁 요인이 촉발이 되면은 네. 굉장히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그것이 과연 한반도가 될 것이냐, 필리핀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다오디디아오 센카쿠가 될 것이냐는 아직은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군사력을 앞세운 강압 정책 또는 네. 어떤 해징이라 그러죠, 견제한다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어떤 그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데 그 주범들이 각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입니다. 네. 내가 보니까 CCTV에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 떠드는데 미친 놈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뭔 호풍이 저래. 아니 저기 우리가 북한 위협 부풀리는 거 하고 똑같이 미국 위협을 부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위협적인 건 맞는데 네. F-35가 함재기의 추력이라는 거야. 그거 아직 개발도 안 됐거든. F-35 C형이라는 거. 네. 왜 저렇게 겁먹고 지랄 연병을 합니다. 그거는 미국에서도 그래요. 워싱턴 DC에 가보면은 허공한 날 중국 위협론에 대한 심포지엄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기 한마디로 말해서 비정상인들이 네. 매일 선동을 합니다. 전쟁을. 아. 예. 그러더니 참 이런 게 말을 하니, 심지어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중국의 외교부가 완전히 발언권을 잃었어요. 네. 중국 국방부가 중한 외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외교부를 쥐어 때렸단 말이지. 아이고. 그러니까 중국도 국방부가 주도권 잡았어요. 이 신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미 사이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협력 지침,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줄여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상호 어떤 의무를 규정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도 더 먼저 51년도에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본을 전범 국가로서 처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군이 일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만 있습니다. 자위대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없어요. 그때는 자위대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소련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이 상호 방위협력 조약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78년도에 방위협력 지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협력해 주는 걸로. 그런데 이제 그 한반도 문제를 핑계로 해가지고 다시 97년도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유사 사태라는 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자위대에 이른바 이제 해외 출병을 하는 명분으로서 주변 사태라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 사태라는 게, 주변이라는 건 대만이나 한반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 당시 총리 했던 말이, 주변이라는 거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다. 말인지 무슨 막걸리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한반도가 포함된다 안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주변 사태의 개념을 아예 없애고, 이번에는 일본이 위협을 받을 사태라고 함으로써, 과거에는 주변 사태라 해가지고 범위를 주변으로 정해놨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위협을 받을 사태라 해가지고
지구촌 전체에서 일본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출병한다는 이런 식의 개념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들 중에 MD 체제가 있어요. MD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가이드라인은 자위대의 출동의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이제 MD 체제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MD 체제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한하고 어떤 식의 김정일 편집장이 했던 것처럼 어떤 기존에 유지되었던 세력 균형이 어떤 균열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어떤 동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어떤 그 전환의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아주 중대한 지금 상황으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균열, 정말 무시무시하게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무서움이 드는데요. 참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평화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도 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 팟짱이 공포심을 주는 방송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아니면 들어 누울까요, 그냥? 네,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걸 못 들어서 참 아쉽고 뭔가 빠진 것 같고 허전하고 그랬는데, 오늘 김종대 러브레터 2주 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는 러브레터입니다. 예, 아베가 샘을 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애국심을 잔뜩 실어서 네. 우리 근혜 씨에게 저의 어떤 헌사, 나의 어떤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혜 씨, 초록이 우거진 새봄, 저 찬란한 햇살 아래 종달새가 노래하고 철쭉이 우거진 계절, 청와대 뒤편 북악산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이 아름다운 도시가 가슴에 달려와 안기는 느낌을 그대는 아시나요? 나는 아는데 지금은 아픈 몸 나아지셨는가요? 선거도 이겼겠다 당신 몸과 마음 가뿐한가요? 아무튼 축하해요. 그나저나 당신은 선거에서 여당이 국회의원 몇 명 더 확보했다고 좋아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계는 불확실한 미래를 상대로 대도박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의 굴레를 벗고 이제는 기가 살아 한반도까지 넘보고 있죠.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면서 아시아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외교 전쟁을 하는 이때 당신만 홀로 유유자적해서야 되겠는가요?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이 전환의 시대에 당신은 꽃 속에 파묻혀 있어서야 되겠는가요? 미국과 일본이 저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난리치고 지랄 연병하는 마당에 우리 국가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 근혜 씨, 국내에서 대통령 지지율 관리나 신경 쓰며 별다른 국정의 철학도 없이 미래 국가의 비전도 없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자리가 대통령이라면 참 편하겠지요. 당신도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국가의 빚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청년 실업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어요. 자영업자들은 연일 망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이 왕따가 되어가는 이 답답한 전국에 어찌 꽃이 아름답다고 노래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뭐라고요? 내일은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요? 아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왜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는겨? 나 말고 당신 걱정하는 사람 있으면 또 나와보라고 그래. 뭐라고요? 시끄럽다고요? 아니 내가 똥개야 뭐야? 왜 시끄럽다는겨? 그럼 아예 나를 개무시하겠다 이거요? 그거 참 며칠 들어누웠다가 일어나더니 왜 이렇게 기가 사른겨? 뭐라고요? 편지 그만 보내라고요? 이러면 내가 아니 그동안에 쓴 편지가 얼만데 진짜 내가 똥개야 뭐야 진짜 왜 이러는겨? 그러지 말고 좀 읽어봐요. 저 자꾸 사람 이렇게 무시하면 재미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보낼 거니까 알아서 해요. 당신의 남자가 변함없이 썼어요.
아, 역시 이 맛이네요, 이 맛. 변함없는 애정이 느껴져. 중국 갔다 와도 애정은 변함이 없어요. 네, 지금 편지지를 고이 적고 있습니다. 네. 네. 야, 애정이 느껴지는. 편지 그만 보내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거 전부 책으로 묶어가지고 서포로 그냥 보내버리면 어때요? 아예 책으로 그냥 예. 하나 내시죠. 네, 그리고 청와대가 소송 걸고 네. 이래서 책 팔아먹고 그 돈으로 난 또 중국 가고. 네. 자, 이렇게 러브레터까지 들어봤는데 역시 애정이 듬뿍 담긴 뭐 내용을 보면 훈계하고 잘하라 이런 채찍질도 있지만 목소리 자체가 애정이 담겨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애정 러브레터예요. 빼놓으면 시체요. 일본 대사관 앞은 평온합니다. 경비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방송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별 다름없이 평온합니다. 근데 이 평온함이 뭔가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긴박감 같은 것도 담겨 있다는 그런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네요. 대사관 앞에 가면은 소녀상이 있습니다. 평화비라는 소녀상이 있는데 그 소녀상이 대사관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그것처럼 우리가 팟짱 애청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 계속해서 일본의 야욕 이런 걸 주시하고 감시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우리나라 외교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 누워 계시지만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본의 야욕,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 시대에 대응하는 그리고 이 한반도 정세, 급변하는 정세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그런 외교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내려고요. 네. 마지막 한마디 할 말이 네네. 있습니다. 아니, 하다 보니까 우리 박종호 기자님 진행이 그냥 일치월장 뭐 나날이 그냥 뛰어나신데 마지막 멘트도 너무 멋지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자윤선 편집장 이야기를 오늘 한 번도 안 했어. 자윤선 기자 이제 막 슬슬 발동 걸릴 것 같아. 나 없이도 니들끼리 잘 놀아? 나 못 참아 이럴 것 같아. 질투 내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네. 예, 이 두 남자를 거느리고 함께 방송하실 때가 그리워서 빨리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일본 대사관 앞, 이 야외 방송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